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36번째 에피소드. 1891년도부터 1895년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뤘던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은 인종장벽 넘버 2, 두 번째 인종장벽 시리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그동안 만들어 오면서 중간중간에 음악을 이제 삽입했었는데 이 음악을 삽입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나 어떤 플랫폼에서는 음악을 넣는 거를 굉장히 쉽게 해주는 플랫폼이 있는가 하면 어떤 플랫폼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중간중간에 음악이 들어가는 일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제 에피소드를 듣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종장벽. 한국에서는 많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에도 있을 수도 있죠.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인종 문제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슈화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이제 지금 오늘이 9월 15일인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 보수파인 공화당을 대표한다고 할까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앞에 나서서 요즘 미국에서는 이제 액티비스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강연 및 사람들이 대학생들 특별히 대학생들과 마주 앉아서 이 질문 문답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 공화당의 어떤 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기독교 보수파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기독교 보수파가 가진 이 일종의 메시지라고 하죠. 이 정치적 또 신앙적인 메시지를 미국 전역에 퍼트린다고 할까요? 미국 전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재림교회 안에서도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 미국 복음주의파의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이 Jewish Sabbath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자기가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성수가 아니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자기 전화기를 끄고 모든 집중을 자기 가족들에게 주면서 이 24시간 동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끊고 좀 더 신앙적이거나 가정적인 곳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보니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팟캐스트나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재림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봐라 이 복음주의 기독교이고 유명한 사람이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 그래갖고 재림교인들 안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또 사람들 사이에 이 안식일이 중요한 기별을 사람들이 깨닫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이 유타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강의는 아니고 이제 대학생들과 만나서 대담하는 시간에 아주 불행히도 어떤 정치적으로 이 찰리 클락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던 타이런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 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저격총으로 이 사람을 저격하는 일이 있었고 이 목에 총을 맞고 곧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 역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미국 전체적으로 이 민주당이나 이 진보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찰리 크락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주장해 왔던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의 일종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었고, 이번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암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암살 당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유감을 표하지만 그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의 애국자다, 미국의 애국자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케어하고 젊은이들을 내게 어떤 미래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장하려고 했다.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미국 안에서의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소수민족이나 이제 유색인종들이 특별히 이제 흑인 분들이 미국 안에서 가지는 어떤 경제적인 지위 이런 게 낮은 이유는 노예제도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고 각자 개인들이 만든 일종의 초이스, 선택의 결과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얼마든지 개인이 바꿀 수 있고, 이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흑인들이 사는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가족이나 결혼을 이제 중시하고 또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어요. 공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미국에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가지고 각 이제 대학에 가거나 이제 어디인가에 잡을 어플라이 할 때에 이제 이 인종에 대한 정보를 해서 이 접수를 할 때 어플라이 이 대학에 지원서를 낼 때에 거기에 뭐 나는 에이시안이다, 나는 흑인이다, 나는 히스패닉이다, 나는 백인이다 이런 거를 필아웃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어떤 인종에 속한다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들이 이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는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백인은 몇 퍼센트를 뽑고 뭐 에이시안은 몇 퍼센트를 뽑고 뭐 흑인은 몇 퍼센트를 뽑고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을 뽑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에서 주는 펀딩을 잘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이게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주어진 명령으로 내려온 걸로 계속해서 이게 이제 내려왔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피부 색깔로 판단돼야 되지 않고 우리는 각자가 가진 실력과 각자가 가진 이 인성과 각자가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평가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중요한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미국의 어떤 정신이지. 당신의 피부 색깔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것에서 이제 흑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흑인들이 더 법대에 많이 갈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뭐 의대나 치대나 뭐 이런 곳에 더 흑인 학생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일종의 이 평등과 이 균등함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전에 과거에 힘든 과거가 있었던 특별히 흑인 노예 제도 때문에 있었던 그런 이들에게 앞을 미래를 밝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백인들이나 여기는 에이시안들도 포함이 돼요. 에이시안들은 왜 우리가 우리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가? 에이시안은 에이시안끼리 경쟁을 하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경쟁을 하고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색에 관련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든 관련된 이야기들,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서는 안식일을 성수한다기보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쉼을 하던 이 찰리 크라크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기록 때문에 그 사람이 총에 맞아서 이제 사망하자마자 그래도 꽤 저명한 뭐 여러분들도 알만한 이름으로 하면은 덕 배칠러 뭐 이런 목사님들이 일종의 애도감과 그런 유감을 이제 페이스북 포스트에 표시를 했는데, 그것을 본 이 흑인
재림교회 분들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뭐 다양한 인종이나 유색 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마치 지금은 전혀 인종적인 차별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가 가진 고통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 사람이 했던 업적들을 기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 역사 이야기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게 현재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에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보긴 했는데, 1800년대에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에 다가오는 사건들에서 재림교회가 성장할 때, 또 미국 남부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했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레슨을 주지 않을까. 또 비록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는 아니지만 그런 물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어떤 큰 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큰 틀 안에서, 전 세계적인 세계 선교의 틀 안에서, 뭐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지회에 계신 김선한 목사님이 이제 이집트 중동 쪽에 이제 대회장 합회장으로 가시게 되고, 이 한국의 일종의 이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선교의 이 세계적인 선교 전선에서 나서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인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고 역사적인 성찰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인트로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제 음악을 뺐으니까 제 이야기를 그냥 쭉 하는 걸로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미국 남부에 대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엘렌 화이트는 미국 남부를 그 당시에 가장 긴급한 아주 거기는 정말 뭐 스위스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뭐 아시아도 가고 했지만, 정작 미국 안에 있는 남쪽 주에서 이 선교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곳이 가장 긴급한 선교지라고 엘렌 화이트가 선언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엘렌 자신은 호주에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가 가장 시급한 선교지를 놓친 것은 마음에 부담을 가진 것이죠. 이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접 갈 수 없는 대신에 엘렌은 편지와 펜을 들어서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렌 화이트가 생각했던 이 미국 남부주에서의 사역을 호소하는 글들을 읽으면서 엘렌 화이트의 절박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 부름에 몇몇이 응답했습니다. 찰스 키니라는 분이나 뭐 킬고어 같은 분들은 이미 남부에서 수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일요일 이 성수법과 폭도들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크게 남는 인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를 만들어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 올라 내려갔던 이 에드슨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드슨 화이트여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 정말 에디슨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가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 그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디슨 화이트가 한 사역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약간 벗어나는 이 굉장히 참신하고 신기한 사역이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에드슨 화이트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아들이었죠. 선지자의 아들이었죠. 그 아버지는 대총회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었죠. 재림교회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죠. 제임스 화이트.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라는 성을 가지면 무슨 일을 하든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에디슨 화이트의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대담하고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참신했어요.
배를 직접 만들어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갔다는 이야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배는 미시시피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침몰할 뻔했다고 하죠. 이런 서사가 있는 것이죠. 배 안의 공간은 필요에 따라서 교회로, 학교로, 기숙사로, 심지어는 임시 의료 진료소로도 바꿀 수 있게 디자인됐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사역이었고 당시 교회로서는 이거 굉장히 핫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네 번째 에디슨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순식간에 홍보와 모금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전문가예요.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정말 잘 쓰는 이 소셜 미디어, SNS의 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자신의 신문을 발간해서 교회가 그의 선교 여정을 계속 알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계속 해준 것이죠. 계속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쇼트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킬거나 키니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리뷰 앤 헤럴드에 글을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글을 기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에디슨은 아예 자기만의 리뷰를 만들어 버린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른 말 우리 2025년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디슨은 자기만의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이 에디슨의 신문을 구독하면 그 돈이 모두 엘렌 화이트이 당시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던 선교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돈을 뭐 예를 들면 100불을 내면은 100불 중에 얼마가 선교 프로젝트에 가게 되지만 이 에디슨 화이트에게 직접 돈을 보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이 100% 선교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이 부각됐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책도 썼습니다. 이 The Gospel Primer, 뭐 이걸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 복음 기초서라고 할까요? 기본 메뉴 뭐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요. 첫 번째, 판매 수익으로 선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둘째, 그 텍스트를 이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단순히 읽는 연습뿐 아니라 성경의 기본 복음 메시지를 함께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그 책의 판매로 인해서 선교를 지원하고 이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교육 자료로 해서 특별히 흑인 해방 노예들에게 그 읽는 법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썼고, 세 번째는 연습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성경의 기본적인 이 교리나 가르침을 배우도록 한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게 판매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에스는 많은 재림교회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선교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책 가격은 25센트에서 50센트 정도로 저렴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죠. 첫 해에만 5만 5천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또 에스는 사진 작가를 자기 배에 태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의 신문에는 자신이 세운 교회와 가르치던 교실의 사진들이 실렸습니다. 이는 재림교회의 세계에서 아직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이었다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에슨 화이트는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주에서 필요는 에슨 화이트 자신의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은 그를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워주고 그의 삶의 목적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좋아하죠. 그리고 이야기는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항적인 선지자의 아들 에슨 화이트는 언제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오게 되었고, 그는 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이 재림교회 안에 뭔가 완전히 이런 사람은 딱 재림교회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사람들 역시 에디슨 화이트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 비전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선교적인 마음의
이 불씨가 붙어서 타오르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에슨 화이트의 동료들은 여러 교단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심자는 다름 아닌 배의 흑인 요리사였습니다. 또 한 번은 이 배가 일리노이에서 보급 위에서 정박했을 때 한 젊은 사람이 호기심을 보이면서 피리아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했죠. 피리아, 일리노이의 한 도시 이름인데 사람들은 흔쾌히 타라, 여기 타세요. 뭐 옛날에 한국에 야타족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야타 뭐 이렇게 얘기했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타라고 했고 그 항해 중에 그 청년은 엘렌 화이트의 글 편지 흑인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들의 의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피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외쳤죠. 나도 가자. 나도 남부에 갈래. 같이 가자. 이게 바로 에슨 화이트의 모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닝스타라는 배의 여정은 남태평양으로 떠난 이 피트케언호 이후에 가장 흥미진진한 앞을 알죠. 일종의 우리가 사는 세대의 일종의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있는 이 버라이어티 쇼 같은 것이었죠. 아니 어쩌면 전에 나왔던 이 남태평양의 선교선으로 떠났던 피트케언호보다도 더 대단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시시피 강에서 일어나는 일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고 같은 나라 정말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거기서 쏟아져 나온 이야기들이 대륙 곳곳에 미국 곳곳에 재림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에슨 화이트이 있었습니다. 이제 에슨 화이트와 함께 우리가 이야기의 방향을 틀어서 미국 남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킬고어 그리고 찰스 키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들은 이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 여러분들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들을. 그 역사 속에서 힘든 남부주에서 힘들게 일했던 분들이니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이 모닝스타라는 배의 첫 번째 큰 정착지는 미시시피주, 미국에서의 미시시피주 남쪽에 있는 주인데 이 미시시피주의 빅스버그라는 곳이었습니다. 빅스버그는 자존심이 강한 남부 도시였지만 남북 전쟁 당시에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부군에게 아주 철저하게 굴욕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랜트는 이 땅과 강 양쪽에서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무자비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도시가 항복할 때까지 폭격을 퍼부었죠. 폭격이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대포를 가져놓고 그냥 무자비하게 아무 뭐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 군사 시설을 타겟한다거나 뭐 중요한 뭐 그런 시설을 타겟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도시에다가 대포들을 CD를 향해서 그 도시를 향해서 대포들을 나열해 놓고 그냥 무자비하게 아무데나 되는 대로 대포를 쏴가지고 포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숨어서 지내야 했고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폭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마치 훗날 다가올 이 세계대전을 미리 맛보게 한 참상이었다고 전해지죠. 1863년 7월 4일 그랜트의 승리는 남부를 사실상 두 동강 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남부 연합의 운명은 이미 쓰여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전쟁의 결과도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빅스버그의 사람들은 이 패배, 이 그랜트 장군의 포격으로 인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 패배를 너무나도 쓰라리게 여겨서 그 후 81년 동안 미국에는 이제 독립기념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7월 4일인데 81년 동안 독립기념일을 이른 7월 4일을 기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씁쓸한 패배의 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빅스버그의 전투는 그랜트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미시시피 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이었죠. 북부 군대의 보급품을 이제 자유롭게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 위로 북부에서 온 어수선한 선교사들의 배를 타고 그쵸? 이 전쟁이 한창 이제 막 끝난 그때에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빅스버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은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도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는 참호로 둘러싸여 있었고 땅에는 폭격으로 생긴 구덩이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폐허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멈춰지지 않았죠. 비어버린 포탄 껍데기들은 꽃 화분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평상의 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부군의 무력이 남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전쟁 직후에 재건 정책을 위해서 빅스버그에 파견된 세뮤얼 토머스 대령은 주민들의 태도에 아주 경악하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거리에서, 가게에서, 집에서 혹은 증기선 위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여전히 흑인을 인간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존재로 대하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옛 노예 주인들은 노골적으로 해방된 노예들을 위협했습니다. 북부군이 떠나고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면 토마스의 말을 우리가 빌려 쓰자면 그들은 다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죠.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다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은 조금 위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빅스버그에서 선거가 열리게 되면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총을 들고 거리를 순찰하면서 흑인 남성들이 집 밖으로 나와 투표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요즘에도 불행히도 요즘에도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인데 이 미국 보수주의 특별히 이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이 National Rifle Association 이 NRA라고 하죠. 거기에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Second Amendment라고 하는 이제 수정 조항 2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총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분들이라고 해야죠.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이제 선거할 때가 되면은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아닌데 자신들이 무장을 하고 투표소 앞에서 이 투표를 하는 이들을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냥 아무런 역사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테러를 방지하려고 한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과거를 알고 있는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이 선거를 할 때 총을 무장을 하고 그 앞에 서 있는다. 특별히 백인이 서 있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옛날의 이야기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지금 2025년을 사는 제가 사는 미국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1895년 그때는 더 심했겠죠. 에슨 화이트과 모닝스타가 도착했을 때는 그 폭력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빅스버그에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재림교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2명의 침례교 여성들도 그곳에 있었죠. 그들은 글을 가르치고 해방된 노예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젊은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삶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 누군가가 옆에서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빅스버그의 흑인 여성들은
사회 전체가 자신들에 맞서서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태도들이나 어떤 이 상식들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모닝스타와 그 일행들은 아주 흥미로운 신기한 시기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약 1년 전에 알론조 파커라는 흑인 목사님이 그곳에 와서 교회들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조금 덜 신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력한 도덕적인 호소는 결국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해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거리로 나가서 설교했고, 여론이 점점 그에게 불리해지자 어느 날 폭도들이 그를 습격해서 결국에는 이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침례 요한의 영을 품은 듯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죠. 빅스버그의 시민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오는 분은 나보다 더 엄한 메시지를 전할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는 이의 기별을 듣기를 거절한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제임스 화이트와 그의 팀이 알론조 파커가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점점 그 둘을 알론조 파커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와 이 모닝스타를 타고 온 에슨 화이트의 사역을 연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슨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흑인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한때 노예였는데 글을 읽지 못한 채 단지 찬송가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려 500대의 채찍질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에슨은 그 교회를 일주일에 3번 사용했습니다. 물론 일요일 예배는 물론이고 주중에 이틀 밤에는 이 글을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치는 클래스 이 수업을 했고, 성경의 기초 공부를 하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에슨은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슨 화이트이 곧장 사람들에게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글을 읽는 것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팀과 함께 모닝스타에서 조용히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계획은 곧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침례교인 2명이 안식일에 배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슨 화이트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에슨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왜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나요? 그 사람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죠. 그럼 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죠? 자, 에슨 화이트는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하죠. 저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키는 겁니다. 저희는 배 안에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들도 함께 제7일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을의 다른 교회들이 분노했고, 에스는 결국 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그들이 직접 교회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고, 나쁜 소식은 당연히 교회를 세울 준비는 되었지만 교회를 세울 돈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여러분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까 지금 에슨 화이트이 쓴 책이 첫 해에만 5만 5천 부가 팔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돈이 없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뷰 앤 헤럴드가 인쇄를 중단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890년대는 에슨
윌리 그리고 엘렌 모두가 리뷰 앤 헤럴드 출판사의 운영 방식에 아주 신물이 날 만한 시기였습니다. 아주 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야기는 나중에 호주에 있는 엘렌 화이트로 넘어갈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재림 교인들은 흔히 책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판매했는데 한국에서는 문서전도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canvasser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890년대 중반이 되자 사람들이 더 이상 값비싸고 두꺼운 책을 잘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anvasser들은 오래된 제임스 화이트의 책을 다시 고쳐서 이 팸플렛 같이 이제 작은 책자, 소책자죠. 고쳐서 작고 값싼 판본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모든 가정에 한 권씩 팔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책은 에슨의 책보다 10센트 더 저렴했고 일반 대중에게도 훨씬 더 쓸모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슨 화이트의 책은 단순히 기초적인 복음서의 요약집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미 매주의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배우는 이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던 미국인들에게는 별 매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비슷한 책을 동시에 팔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뭐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으시죠, 그죠? 아이러니한 점은 에슨의 책을 무너뜨린 바로 그 책이 사실은 오래전에 아버지였던 제임스 화이트이 썼던 책의 개정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들 에디슨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팔아야 했던 책. 하지만 그 책이 팔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 아버지가 기록했던 책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책이 아들의 책을 짓눌러버린 셈이었죠. 이는 남부 최대의 복음 전도 사업으로 향했던 에슨의 재정 생명줄을 끊어놓았습니다. 엘렌과 에슨은 이 어설픈 결정에 아주 크게 분노했죠. 에슨의 책은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렌은 출판사가 그 사역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도록 더 신중해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교회 지도부의 일부는 애초에 에슨이 남부 사역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은 그런 무관심의 손자국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슨 화이트의 남부 사역. 이 사역은 그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이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돈, 다른 선교지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왜냐고요? 에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신발, 약을 살 수 있도록 돈을 꾸어줘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의 가구가 압류당하지 않도록 가진 돈의 절반을 내어주기도 했죠. 근데 그 2달 뒤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에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당신이 믿는 성경, 당신이 믿는 신앙,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또 당신이 지키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북부 사람들에게는 왜 남부 사역이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뉴욕에 가면 그냥 설교만 해도 침례자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백인,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독교인이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부에서는 달랐습니다. 먼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기를 가르쳐야 뭔가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야 비로소 당신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제7일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면은 이제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일을 찾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때 백인들이 당신을 협박합니다. 이 사람을 돕는 걸 멈추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뚫고 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 모든 사회적인 편견과 어떤 억압과 이 인종 차별의 문화를 다 뚫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함께했던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교회 건축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제임스와 엘렌이 리뷰 앤 헤럴드를 어디로 옮길지 고민하던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바먼트에 있는 신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리뷰 앤 헤럴드로 옮기면은 $500를 내겠다고 했고 베럴 크릭의 신자들은 $1200를 내겠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베럴 크릭을 선택했을 때 땅을 사서 집을 짓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었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초기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면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40년 만에 교회가 전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장을 했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선교지,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는 선교사에게는 이 세계적인 교회가 오히려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1850년대에는 몇 명 안 되는 신자들이 제임스 화이트에게 기꺼이 $1200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1890년대 40년이 지난 이때에는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고 재정적으로 규모가 커졌고 교회들이 더 많아졌고 신자들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교회 한 채를 세우기 위해서 고작 $100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좀 불공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돈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재정적인 지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북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켈러그 박사와 같은 이들이 보내주었고 대총회도 어느 정도는 보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에슨 화이트의 사역이 교회의 최우선의 사역이다, 최우선의 과제라는 인상을 주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했었던 것이죠. 다시 빅스버그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면 진짜 놀라운 부분은 나머지 절반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바로 에슨 화이트와 그곳에 있는 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일주일에 50센트도 벌기 힘든 가난한 이 해방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짜내서 모아서 기어이 필요한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들은 희생했고 과부의 2랩돈처럼 가진 것 전부를 드렸습니다. 먹을 것을 줄이고 필요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은 교회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흑인 공동체의 사회적 정체성의 중심이었고 허브이자 토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듯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슨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빅스버그의 작은 흑인 재림교인 공동체만큼 확고한 신자들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리뷰 앤 헤럴드는 이 잡지에는 이런 제안이 실렸습니다. 남부의 땅을 사서 이 해방 노예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면 어떨까요? 이미 많은 해방 노예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사에서 인상 깊게 표현했듯이 그들은 항상 상점이라는 상어, 땅이라는 상어, 술집이라는 상어, 그 밖에 모든 사회적인 상어들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흑인 해방 노예들이 아직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직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직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다는 것이죠. 엘레너 화이트는 이 제안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지금 뭔가 합시다. 우리 흑인 해방 노예들을 위해서 더 기다리지 말고 지금 뭔가 합시다. 그 결과 1895년 말 대총회는 알라바마주의 헌스빌 근처에 360에이커의 땅을 사서 해방 노예들을 교육할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땅은 아주 신기하다고 한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장 잔혹한 노예주인 중 한 명이 운영하던 옛 플랜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더 서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오늘날 미국의 알라바마주 헌츠빌에 있는 오크우드 유니버시티, 오크우드 대학교입니다. 미국 최고의 설교자들, 가수들, 그리고 민권 운동자들을 배출해낸 그 학교 말입니다. 한국에 저는 자라나면서 사중창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겼었는데 이 미국의 이 아카펠라 그룹 중에 특별히 이 재즈 아카펠라 그룹 중에 가장 유명한 그룹 중에 하나 이 Take Six라는 이 싱어들이 있어요. 6명으로 구성된 이 아카펠라 그룹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미국에서 저도 콘서트도 몇 번 가고 이분들이 이 오크우드 대학교의 기숙사 화장실에서 함께 사중창을 연습하면서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자라날 때는 그렇게 오크우드라는 대학에 대해서 들어봤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학교입니다. 오크우드 대학의 설립은 남부 사역 전략이 구체화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곧 교육이었습니다. education이었죠. 대총회의 서기였던 댄 존스가 말했듯이 교육은 이 흑인들을 백인들과 동등한 위치로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교육은 남부 사역이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해방된 노예들은 폭도의 위협 없이 폭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폭도들이 혹시나 교회로 확 달려들어서 무슨 짓을 할지 그런 어떤 두려움 없이, 어떤 위협 없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고 농사나 건축 같은 유용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림 교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특별히 오크우드 같은 곳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은 사회로 나가서 또다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크우드 대학은 초기부터 엄청나게 큰 일들을 큰 일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앞으로 남부 사역의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흑인 사역에 대한 재림교회의 보수적이고 제도적인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 이것이 끊임없는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크우드 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Southern Adventist University, 이 서든 대학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사람들이 부를 때 이 서든 대학은 이 테네시에 있는데 이 서든 대학은 항상 모든 상황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1904년 엘렌 화이트이 두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차이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가 가진 가장 큰 질문은 이 서든 대학과 오크우드 대학의 대조이다. 서든 대학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에 오크우드 대학은 지붕조차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게 잘못은 아니었죠. 하지만 바로 길 건넌다기보다는 같은 그 지역이죠. 이 알라바마는 서든처럼 남부주니까요. 같은 지역에 있는 자매 학교가 고통 속에 있는데 한쪽만 잘 꾸며져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엘렌 화이트는 그것을 이웃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흑인 사역을 향한 암묵적이고도 소극적인 무시 혹은 저항의 한 단면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무도 흑인들이 뭔 상관이야, 우리가 뭐 거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교회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죠.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은 늘 일관되게 이랬습니다. 남부는 선교지이며 백인과 흑인 모두가 동등하게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 차라리 쉽다는 것입니다. 에슨 화이트, 그리고 오크우드 대학교, 그리고 남부의 흑인 개척자들이 맞서야 했던 것은 훨씬 더 다루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붙이기조차 어려운 것이었죠.
하지만 서든 대학과 오크우드 대학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것은 바로 맹목적인 태도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왜 서든에 있는 교수들과 지도자들이 멀지 않아 있는 자매 학교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지, 돕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그 학교, 자매 학교, 해방 노예들의 학교를 아예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예 눈에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에슨 화이트의 사역, 오크우드 대학의 사역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 자체가 깊게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미국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주 이름을 외워보라고 하면 알래스카나 하와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맨 마지막 맞아 거기 알래스카나 하와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미국 본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항상 일상에서 마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념적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눈에 매일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이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열정. 사실 엘렌 화이트의 남은 생애 전체를 이끈 열정은 누구든 이 삶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흑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 알아차리고 깨닫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끝까지 남부주의 사역의 가장 큰 지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엘렌 화이트이 1890년대에 미국에 머물면서 그곳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면 남부주에서의 사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렇죠? 지금까지 남부에서 이 흑인 해방 노예들을 위해서 일했던 흑인 지도자들의 이름을 몇 번 언급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인이었던 에슨 화이트조차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홍보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즉흥적으로 움직여야 했다면 흑인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찰스 키니는 아마도 최초로 안수받은 흑인 재림교회 목사였을 겁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겨우 11살이었고 해방 이후에 서부로 가서 존 러포로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당시에는 러포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천막을 들고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캘리포니아에 가도 있고 영국에 가도 있고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 키니는 러포로의 설교와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타나는 엘렌 화이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불씨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부 최초의 흑인 재림교회 여러 곳을 개척했고 리뷰 앤 헤럴드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루이스 C. 시프 이 사람도 다른 핵심적인 흑인 설교자였습니다. 엄청난 재능의 이 소유자였던 그는 인종 문제의 논의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인종 문제. 여러분들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지 감이 오시죠? 이분의 이야기는 나중에 더 깊게 다룰 예정이지만 지금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CF와 키니 같은 사람들에게 이 사역이라는 것은 아주 외로운 길이었다는 것. 그렇죠? 루이스 CF 목사님이 켄터키주의 루이빌에서 설교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백인 설교자도 같은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대총회는 백인 이 강사에게는 큰 천막을 보내주면서 이 시프 목사님에게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프 목사님이 왜 나에게는 그걸 보내주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대총회가 결국 천막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이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그 천막은 메인 기둥도 없고 고정할 말뚝도 없는 반쪽짜리 천막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당시 재림교회 설교자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설교자들은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당시에 본인들이 당면한 문제를 창의력과 자발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 정신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신조는 시프 목사님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죠. 백인 강사들은 만약에 천막에 왔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럼 상점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프 목사님에게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죠. 보통 흑인들이 상점에 가거나 외상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오직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돈을 내야만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백인 강사들은 또 다른 문제도 없었죠. 그러나 시프 목사님은 동네를 돌아다니는 백인 청소년 폭력배들을 늘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흑인 강사들은 자기가 천막을 세우고 난 후에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밤마다 그 천막 안에서 자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흑인 목회자들 중 하나였다면 많이 외로웠겠죠. 물론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이 수많은 글을 써서 당신을 옹호해 주었다 해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날 백인 재림교인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재림교들 중에서 찰스 킨이나 루이 시프 같은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을지는 모르지만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남긴 신앙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유산은 깊고도 큽니다. 오크우드 대학에서 배출된 위대한 흑인 설교자 E.E. 클리블랜드, 여러분들 이 세미나리 앤드루스 대학의 세미나리 가면은 이분의 이 동상은 아니고 뭐라고 하나요? 그 벽에 이렇게 그분의 플래그가 걸려 있습니다. E.E. 클리블랜드, 이분은 1954년 여름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천막을 치고 천막을 쳐놓고 전도회를 했습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인권에 대해서 운동을 하던 그때 유명했던 분들, 로자 파크나 젊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집회가 끝난 후에 클리블랜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가 들으니 흑인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이건 전부 율법뿐입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아마도 늦게 오셨나 봅니다. 제가 전한 건 오직 예수님 뿐이었거든요. 10년 뒤쯤에 클리블랜드 목사님이 미국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운전기사가 재림교인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클리블랜드의 천막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저기 주차합시다. 좋은 설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은 그곳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클리블랜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 수많은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서사와 여러 가지의 추억을 담고 있었던 모닝 스타호는 그 사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엘렌 화이트를 태우기도 했었죠. 그 배는 1905년에 침몰했지만 그 배의 일부 잔해는 오크우드 대학으로 옮겨졌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억눌리고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치른 위대한 희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들은 재림교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 지적 삶까지 온전히 새롭게 한다는 그 비전이죠. 모닝스타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다 이뤘고 이제 그 불꽃은 다른 이들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부주의 당시 인종적인 장벽이 있는 문화 안에서 이루었던 선교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남부를 떠나서 이제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 가서 호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